예, 지난 10월 16일 날 시행된 서울시 7급 세무직 회계학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책형이고요.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형 문제가 5문제,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15문제, 그리고 약간 시험 범위를 벗어난 특수회계 부분, 리스 등등 해서 한 2문제 정도가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고요. 그리고 예년 시험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원가 회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원가 회계 문제가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평소와는 좀 다른 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원가 회계 문제들이 국가직 기준은 이미 피세 도입으로 인해서 필수 이 전공 과목들에 대한 문제 수가 25문항으로 되는 바람에 지난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원가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한 5문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직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피세 도입이 되게 되면 25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역시 원가 문제 비중은 일정 부분을 차지할 걸로, 한 5문제 정도 차지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과 동일하게 20문제로 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문제 비중이 좀 높았다.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에 앞서서 먼저 새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험 대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라. 일정 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 확실히 맞춰라. 시험 범위가 다소 이게 넓어지는 경향이 있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추가해서 공부하는 것이 맞는데 일정 부분에 대한 출제되지 않던 부분이 추가된다는 것 때문에 시험 범위를 넓혀버리게 되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은 커지고, 그럼 결국 항상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서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에서 깊이가 낮아지는 바람에 얕고 넓게 공부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합격을 필요로 하는, 합격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점수를 얻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범위는 다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범위 내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준비 자세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회계학 문제들을 보면 문제의 폼은, 문제 유형은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처럼 주어지고,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만 이해하고 있다면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응용형 문제, 응용된 문제, 틀에 박힌 과거의 정형화된 문제에서 벗어난 문제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졌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론형이 5문제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15문제가 다 계산 문제다 보니까 시간 안배에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유형자산 문제가 1번, 2번, 3번. 그래서 3문제 연달아 나오고 뒤에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한 문제까지 해서 유형자산 문제면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번 시험이 특히 좀 특정 이 단원별로 집중된 이런 편중된 그런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일 수 있는데요. 하여튼 뭐 유형자산 쪽은 항상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서울에사가 2001년 1월 1일 날 구축물을 10만 원에 취득했고, 이 구축물은 내용연수가 종료된 시점에서 원상복구해야 된다. 구축물의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서울에사가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이 3만 원으로 예상됐으며 복구비용의 현재 가치는 18,600원이었다. 그리고 서울이 실제 복구할 때 지출한 금액도 예상된 금액과 똑같이 3만 원이었다. 복구 의무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5년 동안 서울에사가 추가로 인식해야 될 비용, 그러니까 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서 없는 경우보다 복구 의무가 있을 때의 5년 동안 내용연수 전체의 기간 동안 추가로 인식해야 될 비용은 얼마가 되는가? 복구 비용만큼이에요. 실제로 발생한 복구 비용만큼. 3만 원만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해설에는 그 계산 과정을 내가 다 정리해 놨는데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 3만 원 중에 18,6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유형자 선원가에 포함시켜서 5년 동안 감가상각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해당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해서 비용화될 거니까 결국 금융비용, 이자비용의 성격이죠. 비용화될 거니까 결국은 3만 원 중에 18,600원은 감가상각비에 포함되고 나머지 금액 11,400원에 대해서는 뭐냐면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 이자비용의 성격으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복구 의무가 없는 경우에 10만 원을 감가상각하면 10만 원만 비용. 근데 복구 비용 3만 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든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든 13만 원이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니까 결국의 차이는 3만 원이다. 답은 그래서 2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내가 해설해 놓은 것처럼 계산을 직접 해서 비교하게 되면 턱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수문제 다 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걸 다 푸는 것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결국 이 시간 안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3만 원의 복구 비용에 대한 복구 의무가 있으면 그만큼 비용이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든 그러니까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의 성격이 금융비용, 이자 비용의 성격이니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든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든 결국 3만 원만큼 비용이 더 많이 부담되게 된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좀 오른팔이 상당히 불편해 보일 텐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어깨가 좀 치료를 받는 과정이어서 이게 올리지를 못해서 왼손으로 쓸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유형자산인데요. 서울회사가 2001년 초에 건물을 구입해서 취득원가 3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연수합계법으로 원가 모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해왔다. 2년 경과 후 2003년 초에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으로 변경되면서 4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내용연수는 3년이 연장되었다. 그러니까 2년 경과 후에 5년 중에서 2년 경과 후에 3년이 연장됐으니까 잔존 내용연수 6년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럴 때 200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는가? 먼저 뭘 계산해야 돼요? 2001년부터 2002년 말까지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 누계액을 빼서 변경 시점에서의 장부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자, 연수합계법 5년일 때 연수합계는 15 그죠? 그리고 30만 원 잔존가치는 제로. 이게 상당히 불편하군요. 30만 원 잔존가치는 제로 곱하기 5 플러스 4 2년 동안이니까 결국 감가상각한 금액은 18만 원이 감가상각이 완료됐다. 그럼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남느냐면 12만 원이 남았다.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 4만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16만 원을 기준으로 6년간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죠. 6년간 감가상각.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었지만 이제 만 원으로 잔존가치가 만 원이 증가했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만 원. 잔존 내용연수는 6년. 그렇죠? 5년에서 2년 빼고 3년 남았는데 3년이 연장되니까 6년. 그러면 연간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 15만 원 나누기 6, 6, 20, 6, 5, 30, 2만 5천 원이 2003년 말부터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이 되겠죠. 그죠? 6년 동안.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서울회사는 2001년 7월 1일 날, 7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 날 10만 원의 건물을 취득해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데 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비례배분법하고 공정가치로 재평가했을 때의 장부금액과의 차액만큼을 비례배분하느냐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무조건 제로로 만들고 나서 재평가느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근데 그러든 저러든 결과는 동일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2001년 말과 2002년 말에 이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10만 8천 원과 5만 8천 원이었다. 이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가 2002년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2년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계산해 보죠. 뻔하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고 하나가 더 있다면 재평가로 인한 손실 또는 재평가 이익. 근데 이익이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재평가 손실. 그죠? 재평가 손실은 당기손익. 재평가로 장부금액보다도 공정가치가 오르면 재평가 잉여금. 떨어지면 재평가 잉여금까지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 기타 포괄 손실로 처리하고 그것보다 더 떨어진 금액은 재평가 손실, 당기손익.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손실 두 가지가 해당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계산해 보죠. 먼저 2001년부터 10만 원의 취득에서 감가상각 정액법이고 잔존가치 없이 5년이니까 2만 원인데 1년치가 7월 1일이니까 6개월치 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 만 원 했다. 그러면 재평가 전 장부 금액은 9만 원이다. 근데 이것을 얼마로 재평가했느냐면 기말에 얼마로 재평가했느냐면 10만 8천 원으로 재평가했다.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하죠? 재평가 잉여금이 18,000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2001년도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감가상각비 만 원만. 재평가 잉여금의 증가액은 기타 포괄 이익. 그래서 단기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런다면 8,000원만큼 이익 증가. 그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단기 손실 만 원이고 순이익의 감소. 재평가 잉여금의 증가액은 기타 포괄 이익이니까 단기 포괄 이익, 총 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런다면 8,000원만큼 증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만 원만큼 감소. 근데 이건 2001년도고 물어본 건 2002년도예요. 10만 8천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2000년도. 잔존 내용 년수가 몇 년 남았느냐면 4년. 잔존 가치는 이제는 없어요. 그럼 4로 나누면 428. 그죠? 428. 그리고 4728. 27,000원만큼 감가상각. 그러면 27,000원 감가상각하고 나면 감가상각비 27,000원 빼고 나면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81,000원. 근데 이 81,000원이 얼마로 재평가됐느냐? 공정가치 58,000원으로 재평가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감소한 거죠? 81,000원 마이너스 58,000원, 23,000원이 감소했는데 그 중에 18,000원은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는 기타 포괄 손실 18,000원. 이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3,000원에서 18,000원을 초과한 금액 5,000원에 대해서는 재평가 손실 당기손익에 반영되죠. 이거는 OCI 기타 포괄 손익, 이거는 당기손익 PL.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하고 5,000원 하고 감가상각비 27,000원하고 두 개 더하니까 결국 얼마냐면 32,000원만큼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손실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재평가 모형에 대한 회계 처리. 그래서 이 경우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2002년도 단기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랬다면 27,000원과 23,000원. 왜냐하면 기타 포괄손실이든 단기손실이든 단기 포괄손익은 당연히 영향을 주니까 27,000원에 23,000원을 더한 총 5만 원만큼의 감소, 손실, 단기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손실 5만 원 이래야 되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거니까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손실 5,000원만. 그래서 32,000원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재고자산 평가 문제 약간 응용된 문제예요. 이것도 내가 풀이식으로 정리해 놓은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보기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 서울회사의 2001년도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서울에 사는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서울에서가 2001년 말 재고자산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를 80원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재고 실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 1,000원 인식했다. 서울에서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할 비용 총액은 얼마인가? 순수한 매출원가 플러스 평가손실 플러스 감모손실 다. 그러니까 순수한 매출원가 더하기 감모손실 더하기 평가손실 이거 3개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선입선출법이야. 그럼 먼저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해 볼까요? 이건 얼마짜리냐면 4,000원 나누기 20개 200원짜리. 이건 얼마짜리죠? 100원짜리. 그러니까 기초재고는 200원짜리고 단기에 매입한 거는 전부 다 100원짜리예요. 단기에 매입한 거는 100원짜리다. 100원짜리다. 선입선출법이니까 100원짜리라는 게 중요하죠. 30개를 팔았으니까 순수한 매출원가는 20개 4,000원 하고 4,000원 플러스 그리고 몇 개만 더 팔면 돼요. 10개만 더 팔면 돼요. 얼마짜리가? 100원짜리가. 100원짜리 10개면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5,000원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감모손실 더하기 평가손실 2개 더하면 돼요. 자,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감모손실 1,000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1,000원에 대한 수량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손실은 한 개당 100원짜리가 80원으로 그러니까 20원씩 평가손실인데 한 개당 20원씩이 평가손실인데 평가손실은 장부상의 재고가 아니라 지금 장부상의 재고는 몇 개죠? 20개 더하기 20개 더하기 40개 80개에서 30개 팔았으니까 50개인데 실지 재고만큼 평가손실이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모손실은 장부상의 재고량과 실지 재고량의 차이 그걸 곱하기 원가 100원으로 계산하는 거고 평가손실은 실지 재고 곱하기 한 개당 평가손실 한 개당 20원씩. 그럼 실지 재고를 알아야 되거든요. 장부 재고는 50개라는 거 알아. 총 80개에서 30개 팔았으니까 50개예요. 근데 50개인데 감모손실이 과연 몇 개가 있었느냐? 100원짜리가 1,000원이면 10개가 감모손실이에요. 따라서 실지 재고는 40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평가손실은 40개 곱하기 100원 마이너스 80원, 20원씩, 한 개당 20원씩. 그럼 얼마입니까? 800원. 따라서 6,800원이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의 전체 금액이에요. 답은 6,800원, 3번 답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전체 금액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얼마죠? 10,000원. 10,000원 마이너스 저가 실지재고 저가. 왜냐하면 감모손실고 평가손실고 몽땅 다 매출원가에 포함시킨다. 단기 비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실지재고는 40개라는 거 우리가 이미 계산했고 곱하기 한 개당 100원으로 계산해요? 80원으로 계산해요? 80원으로 저가. 그럼 이게 얼마냐면 3,200원. 따라서 10,000원 마이너스 3,200원 그럼 곧바로 6,800원. 이게 단기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원가 단기 비용. 왜냐하면 감모손실도 정상이라고 그랬고 평가손실은 항상 매출원가에 포함하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당연히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5번 문제.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계산 문제인데 제법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상당히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문제는 상당히 격을 갖추어서 복잡한 것처럼 주어지지만
실제 물어보는 내용은 단순화되어 있다. 서울에서는 2001년 2월 1일 날 소형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으며 이 건물은 2002년 10월 31일 날 완공되었다. 보기상에 주어진 자료는 공사대금 지출과 차입금 자료이다. 2001년 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 특정 차입금 80만 원 중 10만 원은 2개월 동안 연 3% 투자 수익률을 일시 투자되었다면 2001년도 특정 목적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2001년 말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계산해라 그랬다면 그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2001년도 지출액 더하기 특정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 이자 원가 플러스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이거 다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첫 번째 2001년도까지만 평균 지출액 계산해야 되고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평균 지출액 계산해야 되고 그중에서 특정 차입금의 평균 지출액 나머지는 일반 차입금의 평균 지출액 이거 다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뭐 시간 역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자, 특정 차입금은 빌린 날짜가 2001년도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2001년도 1월 1일 날 빌려서 언제가 상환이 되면 2002년 말까지인데 2002년도는 계산하라고 한 게 아니고 2001년도만 계산하라고 했어요. 근데 공사를 개시한 시점이 2월 1일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 이자 원가는 언제부터 계산하냐면 실제 이자가 발생하고 지출이 개시된 시점부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빌리기는 1월 1일 날 빌렸다 하더라도 2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에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해서 발생하는 2개월 동안에 3% 투자 수익을 뺀 나머지 금액.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해당 자본화 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에서 일시적인 투자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자본화 대상 이자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간단하죠. 자, 특정 차입금 80만 원 곱하기 이율 0.06 곱하기 12분의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 그럼 얼마나 오지요? 이게 48,000원. 48,000원에 12분의 11이니까 얼마나 옵니까? 44,000원. 근데 이 8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일시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3%의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 0.03.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야, 그럼 80만 원 중에 10만 원은 2개월 동안 은행에 맡겼었으니까 건설 자금으로 수입이 안 된 거 아니냐? 기억하죠?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원가는 지출이 개시된 시점에서 전액 다 자본화 대상이에요. 일시적인 예치 기간 동안의 투자 수익을 차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수익이 발생하든 말든 상관없이 80만 원이 몽땅 다 이자 비용 계산 대상이고 은행에 맡겼던 기간 동안 2개월 동안의 투자 수익 12분의 2개월 동안 6분의 1. 그럼 이게 뭐냐면 3,000원의 6분의 1이니까 500원이군요. 500원의 투자 수익을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자본화 대상 특정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 이자 원가는 43,500원만 자본화 대상이다. 됐죠?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정말 오랜만에 건설계약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참 오랜만에 건설계약 진행 기준 6번 문제입니다. 서울회사가 2001년 1월 1일 날 갑시로부터 도서관 건설 계약을 수주했다.
이 건설 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으며 발생 원가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2002년도 서울회사가 인식할 공사 손익은 그랬는데 한눈에 봐도 이게 계약 공사 도급 금액 계약 가격은 200만 원짜리 공사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익이야. 예정 원가가 180만 원이니까 이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3년 동안에 회사가 인식할 이익은 20만 원이 돼요. 근데 2002년도 들어서서 총 공사 예정 원가가 210만 원으로 무려 30만 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수익 금액을 초과해 버려요. 손실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공사 계약 금액보다도 총 공사 수익보다도 예정 총 원가가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예상될 때는 그 손실은 어떤 금액을 손실로 해야죠? 총 손실 추정액 플러스 과거에 이미 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따라서 2001년도까지는 이익이었거든. 2001년도에 인식한 이익 플러스 총 손실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플러스 전년도에 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답은 그거잖아요. 그럼 10만 원 플러스 2001년도에 이익을 얼마로 인식했을까 계산해 보면 됩니다. 180만 원 분의 공사 원가가 54만 원이면 몇 프로인가요? 3.15, 3, 38, 24, 30% 진행됐죠? 진행률 30%. 30%. 그럼 200만 원 곱하기 0.3, 60만 원 이익. 2001년도에 공사 수익은 60만 원. 근데 발생 원가는 54만 원. 그러니까 이때 공사 이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6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2001년도 공사 이익 6만 원 플러스 총 손실 추정액 16만 원을 단기 손실로. 이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답. 근데 이거 분명히 같이 기본 수업 공부했고 문제풀이도 같이 했다면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총손실 추정액 플러스 과거에 이미 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해서 바로 계산해서 16만 원 답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가 30%, 진척도가. 이때는 몇 프로인가 볼까요? 2002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과 2002년도에 인식해야 될 계약 원가, 비용도 같이 계산해서 과연 손실이 16만 원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넘어가자고요. 210만 원 분의 누적 원가, 누진율이니까 누적 원가가 얼마예요? 54만 원 더하기 72만 원이면 126만 원. 210만 원 분의 126만 원. 126만 원 나누기 210만 원. 공사 진행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2, 6, 12, 6, 1은 6, 60%. 이때가 60%. 누진율이. 자, 그럼 연도별로 계산해 볼까요? 2001년도는 아까 계산했죠. 2001년도는 30%. 그래서 공사 수익은 얼마였었느냐면 이건 수익, 원가, 그러면 이익이나 손실, 손익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2001년도 30%에 대한 수익은 얼마가 되냐면 30% 계산해서 60만 원. 계약 원가 발생액은 54만 원. 그래서 이익으로 6만 원. 근데 다음 연도에는 60%의 누진율이. 그럼 60% 계산하면 6, 22, 120만 원에서 60만 원 빼니까 수익으로 60만 원. 그럼 2002년도에 발생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발생 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 72만 원 플러스 미래의 예상 손실. 미래의 예상 손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미래에 추가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전체 금액의 40%가 남죠. 이때까지가 60% 진행이 되니까. 그럼 40%는 80만 원이야. 80만 원이에요. 근데 210만 원 중에 현재까지 발생한 원가 누계액이 얼마냐면 126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210만 원에서 126만 원 빼면 얼마가 추가로 발생할 것 같아요? 210만 원 마이너스 126만 원이면 현재까지 발생한 원가 누계액을 빼면 추가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84만
84만 원. 예상대로 똑같이 발생해. 추가 원가 더 이상 없었네요. 그죠? 84만 원. 근데 이거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음 연도에. 84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80만 원인데 2003년도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는 8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 예상 손실 4만 원이라고요. 그걸 곧바로 단기 손실로, 단기의 원가로 인식을 해야 돼요. 따라서 72만 원 플러스 4만 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76만 원이 76만 원이 계약 원가. 수익 계약 원가가 더 크니까 손실이 나오죠. 손실이 결국 76만 원에서 빼기 60만 원 하니까 16만 원. 결과는 같다. 훨씬 복잡하죠.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전년도까지 이익을 인식했고, 그리고 당해년도에 와서 총 공사 원가가 수익 금액을 초과하면, 총 수익 금액을 초과하면, 총 손실이 예상되면 그 총 손실 예상액 플러스 과거에 이미 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그걸 몽땅 다 단기 손실로 처리한다. 그렇게 계산해야지 신속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러고 있어가지고는 그죠? 경쟁력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건설 계약은 참 오랜만에 출제되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자, 그다음 나만 반가웠나요?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보죠. 7번째 문제. 서울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A와 B의 단위당 공원이익이 각각 10원과 20원이다. 공원이익 나오면 탁 떠오르는 게 CVP 분석, 그죠? 손익분기점 분석, BP. 총 고정비가 6,000원이고 그 밖에 다른 비용은 없다. 현재 제품 A와 B의 판매 수량 비율이 그 제품의 구성이 매출 배합이 A가 2개 팔릴 때 B는 1개. 근데 이게 향후 1대2로 변경될 것 같다. A가 1개, B가 2개. 그러면 판매 수량이 변경됐을 때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변경 전과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와 B의 매출 배합이 2대1일 때와 1대2일 때 이게 퍼센트로 딱 떨어져 3분의 2, 3분의 1 이게 안 떨어져. 퍼센트로 딱 떨어지면 공원이익 곱하기 매출 비율, 매출 배합 비율 해가지고 계산하면 편할 텐데 이렇게 안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묶음 수준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묶음 수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묶음에 A와 B가 A 제품과 B 제품이 2대1로 묶어져 있을 때 A 제품의 공원이익은 10원짜리야. 10원짜리 2개. 그러면 20원 플러스 B 제품은 한 개당 공원이익이 20원인데 한 개야. 20원. 그럼 몇 묶음? 40원으로 나누면 4년사 4, 5, 20 150 묶음. 그럼 이 중에 A 제품 몇 개, B 제품 몇 개? A 제품은 곱하기 2 300개. 그죠? 그 다음에 B 제품은 곱하기 1. 그래서 몇 개냐면 150개. 그래서 총 450개가 판매되는 게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묶음은 150 묶음이고 묶음수로는 A 제품 2개, B 제품 1개를 묶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묶음수가 150개면 A 제품은 한 묶음에 2개씩이니까 300개, B 제품은 150개. 그래서 총 450개가 판매되면 분기점이에요. 자, 그러면 1대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익이니까 공원이익이 A 제품이 1개, 10원짜리가 1개, 플러스 20원짜리가 2개, 40원. 그럼 몇 묶음을 팔았을 때가 분기점이냐? 50원으로 나누면 5, 1원 5, 20, 120 묶음. 120 묶음이면 A 제품과 B 제품 몇 개냐? A 제품은 1개, B 제품은 2개씩이야. 120개, 그리고 240개. 그럼 이게 얼마면 360개. 결국 몇 개가 감소하게 돼요? 450 마이너스 360 그러니까 결국
매출 배합을 1대2로 변경하면 90개가 결국 감소되는 거죠. 90개를 적게 팔아도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분기점은 90개가 감소한다. 1번이다. 됐죠. 약간 응용이 되어 있지만 뭐 이 정도 응용이라면 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냐면 3대2 그러면 5분의 3, 60%, 40%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그때는 곧바로 10원에 0.6, 그 다음에 20원에 0.4 해서 비율로 계산해 버리면 곧바로 나오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묶음으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묶음으로 계산하고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율로 계산해라.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 서울에서는 2001년 초에 만기가 3년인 일시상환부 조건의 사채, 액면 금액 10만 원인 사채를 92,500원에 할인 발행했네요. 사채 표시 이자율이 연 7% 매년 말 지급 조건이고 그리고 사채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이 연 10%이라 2003년 초에 사채의 액면 금액 전부를 98,000원에 만기 전에 일시상환, 조기상환했다면 조기상환한 시점에서의 사채 상환 손익은 얼마인가? 이건 사치에 가까운 얘기. 삼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이 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먼저 2001년도에 92,500원에 발행했었어요. 92,500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0.1 그러면 9,250원이 이자 비용 마이너스 액면 이자는 7% 액면 금액의 7% 7,000원 그럼 얼마 상각? 2,250원 상각. 상각한 것만큼 장부 금액은 증가하죠. 그래서 2001년 말에 상각 후원가는 얼마였었느냐? 94,750원 또 곱하기 0.1 그러면 2002년도에 이자 비용은 9,475원. 그죠? 9,475원. 여기서 마이너스 액면 이자 7,000원. 그러면 얼마 상각? 2,475원 상각. 그럼 2,475원이면 상각 후원가는 얼마냐? 97,225원이다. 이거를 얼마에 상환했다? 98,000원에 상환했다. 사채 상환 손실이다. 98,000원 마이너스 97,225원 그러니까 775원만큼 사채 상환 손실이다. 1번이다. 이건 뭐 점수 주자고 나온 문제죠. 9번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정부회계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본래 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가 나왔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기억번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통합해서 작성할 때 내부 거래는 당연히 상계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두 번째,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당연히 합산해서 작성해야 되고 합산해서 작성할 때 내부 거래는 상계해야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내부 거래는 상계하지 않지만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작성할 때는 당연히 같은 계정 과목끼리 합산해서 작성해야 되고 내부 거래는 상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안에 다른 개별 회계실체 내부 거래는 개별 재무제표에 따른 상계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할 때만 상계하는 거. 그럼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회계정책과 추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은 당연히 주석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결국 틀린 것은 기억번과 니은번 1번이 정답입니다. 정부회계 문제는 이번에 상당히 쉽게 나왔고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현금 흐름표 문제. 뭐 당연히 나오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출제되는 평이한 문제. 볼까요?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서울회사의 2001년도 영업활동에 대한 순현금 흐름이 29,0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럴 때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였겠는가? 이걸 거꾸로 추정해라. 그러니 순이익에서 그죠? 뭘 더해요? 현금 지출 없는 비용 더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포함된 처분손익, 상환손익 전부 다 더하고 빼고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변동 당연히 더하고 빼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29,000원이다. 자, 그럼 볼까요? 당기순이익을 구하라고 그랬고요.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순액으로 증감이 표시되어 있으면 무시한다. 기억하죠? 순액일 때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 현금 지출 없는 비용 플러스 18,000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당연히 플러스 투자활동에 포함된 거니까 현금 지출 없는 비용으로 봐서 9,000원 플러스 사채 상환이익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사채 상환에 따른 현금 지출액 전부 다 재무활동이니까 재무활동에 따른 처분손익 상환손익 15,000원 이익이면 빼고 손실이면 더하고 그리고 매출채권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의 증가 빼고 20,00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증가 당연히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 증가액이니까 빼고 그리고 선급비용의 감소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의 감소니까 더하고 5,000원 그러면 유형자산은 상관없고요. 유형자산은 투자활동이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또는 매입 등에 대한 현금 유입 유출액은 전부 다 투자활동이다. 따라서 처분손익만 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거하는 거고요. 매입 채무 영업활동에 의한 부채의 증가 플러스 20,000원 그 다음에 자본금의 증가 감소 상관없고요. 자본잉여금의 증가 감소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액이 29,000원이다. 역산하면 됩니다. 29,000원에서 더했던 거 빼고 뺐던 거 더하고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계산되냐면 55,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주 평이한 문제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럼 11번째 문제. 원가 문제인데 변동원가 계산 문제예요. 자, 근데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지요?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몽땅당 기간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죠. 근데 초변동원가 계산은 어떠냐? 초변동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전체 원가는 다 고정비의 성격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 왜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나오냐면 제품 생산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됨에 따라서 인건비들이 전부 다 시간급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이 돼요. 고정비 형태로 다 변해버려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고정비 형태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결국 제품 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정비의 성격으로 봐서 고정비를 다 비용으로 떨어버린다. 그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게 고정비를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변동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뿐만 아니라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전부 다를 그러니까 가공 원가 전체를 다 비용으로 떨어버린다. 고정비의 성격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품 한 개당 제조 원가를 가지고 따졌을 때 전부 원가 계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변동 원가 계산이 그 다음일 거고 초변동 원가 계산이 제품 제조 원가가 제일 적을 거라고요. 결국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의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알죠? 전액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고정 원가가 고정 제조 원가가
다 판매해서 재고로 남지 않는다면, 단기에 생산한 제품을 다 팔아서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린다면 어차피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든 처음부터 비용으로 처리하든 손익계산에는 차이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적어서 기말 재고가 남게 되면 기말 재고에 포함되는 고정제조 원가만큼 영업이익의 차이가 나요. 어디가 더 커요? 재고자산이 크면 순이익도 크게 되니까 전부원가 계산이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이고, 그 다음에 초변동원가 계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산량보다도 판매량이 적어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지요? 기초 재고량보다도, 기초 재고 수량보다도 기말 재고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영업이익의 크기, 순이익의 크기는 전부원가 계산이 가장 크고 변동원가 계산이고 초변동원가 계산이고, 반대가 된다면 그때는 반대가 돼요. 이 원칙만 알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죠. 기초 재고 자산이 기말 재고 자산보다도 크다. 기초가 더 크다. 그럼 반대잖아 이거. 반대니까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초변동원가 계산보다도 적어야 돼요. 변동원가 계산보다도 적고 초변동원가 계산보다도 적다. 반대가 되는 거니까. 적다. 가장 적다. 1번 맞고. 재고자산의 판매량이 생산량보다도 적다면, 그러면 결국 기말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라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초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도 크죠. 전부원가 계산이 더 크고. 그죠? 정상적인 상태. 그럼 세 번째, 재고자산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다 동일하다.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럼 답은 4번밖에 안 되네요. 단기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그 말은 기말 재고가 기초보다 크다면 초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큰 게 아니라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크다. 4번이 답.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소매제고법 문제예요. 소매제고법 문제. 다음 자료를 위한 계산한 기말재고 원가를 계산해라.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에 곱하기 원가율 그러면 돼요.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에 판매가. 이걸 다 반영해서 매출액을 빼버리면 기말재고가 나오죠. 기초재고 1,500 더하기 24,000 더하기 순인상 1,300 마이너스 순인하 700원, 정상 파손 빼고 비정상 파손 빼고 다 빼고 매출액 22,000원을 빼면,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는 얼마가 나오느냐?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2,000원이 나온다.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는 2,000원이다. 곱하기 원가율 그러면 돼요. 원가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매가총액분의 원가총액. 매가총액분의 원가총액. 근데 가중평균 소매재고법 친절하게도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평균원가법으로 계산하는 소매재고법이다. 그러니까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액을 다 포함시킨 원가율. 선입선출법은 기초는 제거시켜버리고 단기 매입액에 대한 매가분의 원가만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비정상 파손은 어차피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비정상 파손은 원가율 계산할 때 차감하고 계산해야 된다. 마이너스 해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해야 된다. 정상 파손은 당연히 매출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감하지 않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가는 어떻게 돼요? 기초재고 1,500원 플러스 단기 매입 24,000원 플러스 매가 인상 1,300원 마이너스 매가 인하 700원. 그리고 정상 파손은 빼진 않아. 기말재고를 계산할 때까지는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를 계산할 때까지는 다 반영하지만 원가율을 계산할 때는 반영하지 않아요. 비정상 파손만 제외시켜라. 1,100원. 그리고 원가도 기초재고 1,000원 플러스 단기 매입액 2만원 마이너스 비정상 파손에 대한 원가는 1,000원. 이렇게 해서 원가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원가율이 얼마 나오느냐면 원가율이 80%가 나와요. 0.8. 그래서 곱하기 0.8.
그럼 기말재고는 얼마냐? 1,600원이 기말재고액으로 추정이 되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숫자가 좀 지저분하면 결국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계산 과정에서 뺏기는 시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원가율을 계산할 때 비정상 파손은 제외하고 계산해라. 제외하고 계산해라.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 넘어가 보죠. 13번째. 서울에서는 2001년 초에 자본 총계가 10만 원이었고요. 자본의 변동 내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반영했을 때 기말 자본을 구해라 그랬어요. 기말 자본을 구해라. 그럼 기초 자본 10만 원에다가 주당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 10주를 900원에 발행하면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하죠? 10,000원이 증가하지만 자본 총액은 발행가액만큼 9,000원만 증가합니다. 왜 그러죠? 차변의 현금 10,000원, 대변의 자본금 9,000원, 대변의 자본금 10,000원, 차변의 현금 9,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이죠. 차감적 자본 조정. 결국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감자, 증자의 경우 실제 발행가액만큼, 감자에는 매입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만큼, 현금 지급액만큼, 자기 주식의 매입과 매각도 마찬가지, 실제 매입을 위해서 지급한 금액만큼 또는 매각하면서 받은 금액만큼 자본은 증가하고 감소한다. 액면 금액만큼이 아니고 실제 발행가액, 취득가액만큼 자본 총액은 증가하고 감소한다. 이 원칙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전기에 주당 2,000원에 매입했을 때 자본 총액은 감소, 차변의 자기주식 자본 총액 감소, 매각하면서 다시 증가. 근데 이것을 소각했다. 자기주식 매입할 때 이미 감소한 걸 정리한 것에 불과해요. 분계로 표시하자면 이렇게 될까요? 차변의 자본금, 감자 처리한 것, 차변의 자본금 얼마? 액면 금액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씩이니까 10,000원. 대변의 자기 주식은 20,000원. 그래서 감자 차손이 얼마가 나오냐면 감자 차손이 10,000원이 나오죠. 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논리적 방법에 의한 감자 처리가 아니라 상법 규정상의 감자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든 말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사치야, 사치. 있으나 마나요. 액면법으로 처리하든 원가법으로 처리하든 또는 논리적인 방법, 감자 시에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한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같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든 자본 총액이 감소되는 금액은 얼마만큼이냐? 매입할 때 취득 원가만큼, 매각할 때 처분 가격만큼. 이것은 전기에 매입할 때 감소, 단기에 감자 처리했어요. 자본금은 단기에 감소하지만 자본 총액은 불변. 상관없고 자본 총액은 영향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기에 매입했다, 단기에 소각했다 그러면 매입할 때 감소, 소각할 때는 불변.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는 전기에 매입했으니까 이미 전년도에 자본 총액이 감소했어요. 당해는 또 자본 총액이 영향 안 줘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만큼 자본 총액은 감소, 1,000원. 현금 지급액만큼 감소.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자본 총액 불변. 이익잉여금 총액도 불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 이익준비금 증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주식 배당은 당연히 자본 총액 불변.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해도 자본 총액 불변.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인데 당연히 기타 포괄 이익만큼 자본 총액은 증가해요. 이게 순이익이라면 이것도 반영해야 돼. 근데 단기 총포괄 이익이에요. 이게 반영이 돼 있죠. 포함되어 있죠. 순이익 플러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무시. 그래서 얘 무시. 얼마만큼만 증가해? 5,000원만큼 증가. 근데 만약에 이게 총포괄 이익 또는 단기 포괄 이익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라고 나와 있다면 순이익만큼 증가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도 증가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기 포괄이익이니까 이게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5,000원 더하고 그죠? 14,000원 증가하고 1,000원을 빼는 거니까 13,000원 증가. 기말 자본은 11만 3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 총액은 11만 3천원이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답. 이런 문제는 뭐 9급에서도 워낙 자주 다루는 그런 문제여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 끝나고 그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에 문제 이렇게 해설을 쭉 달면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계속 플러스 14,000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착각을 해요. 한번 잘못 계산하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럴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아무리 찾아봐도 총답이 11만 4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데 웬걸 15,000원 빼기 1,000원 아까 말실수 한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제발 시험장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시험장에서 그러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그래서 침착하게 차근차근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은 13,000원이 증가함으로써 11만 3천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금융자산의 손상. 지분상품은 손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거 알죠? 지분상품은 왜요?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차손 인식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럼 손상차손의 인식 대상이 아닌 것은 여기에 또 하나 더. 그럼 채무상품이나 매출채권과 같은 수치채권, 대여금 등등은 전부 다 손상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손상은 우리가 대손이라고도 하죠. 손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손상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지분상품은 손상평가 대상이 아니고 하나 더. 손상평가 대상인 채무상품이라 하더라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채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인 경우는 손상평가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굳이 손상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당기손익 인식 대상 금융자산하고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 인식 대상 금융자산하고 그리고 지분상품, 기타 포괄손익이든 당기손익이든 지분상품은 손상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1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평가 안 한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 손상평가 안 한다. 그 다음에 신용이 손상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과 대손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특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경우는 이런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손실충당금은 자산의 평가 기준, 자산의 감소 기준,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뭘로? 과거에 이미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과거에 인식한 평가손실로 대체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평가로 인하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는 그러니까 채무상품이겠죠. 당연히 손상평가로 인하여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직접 제거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달랐어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부에서 직접 제거하지도 않는다.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평가액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되 그 손실충당금은 이미 과거에 인식한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실로 대체해요. 차변에 손상차손, 대변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 손실 계정을 감소시켜서 맺고 버리고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냐면 금융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면 전체 기간이죠. 전체 기간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해서 손실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기대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12개월 동안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만 손실 충당금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거나 취득 시점에서 이미 손상된 것인 경우는 손상된 금융자산은 전체 기간에 대한, 그리고 간편법, 매출채권, 수취채권과 같은 대여금, 매출채권 등과 같은 경우는 그건 신용이 증가했던 감소했던 상관없이 전체 기간 동안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 관행.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주식보상 문제가 전에 한번 출제가 됐고 이번에 또 나왔는데 이번엔 조금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20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1인당 주식 선택권 옵션을 제공했죠. 10개씩을 제공했는데 한 명당 10개, 10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을 제공했다. 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종업원의 급여 성격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뭐냐면 주식 옵션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보상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주식보상 비용은 4년간 근무해야지만 가득 요건을 갖춰요. 4년간 근무하기 전에 퇴사한다면 옵션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결산 때마다, 그러니까 4년이니까 첫 번째 년도에 4분의 1, 그 다음 년도 4분의 1, 그 다음 년도 4분의 1, 그 다음 년도 4분의 1. 실제 퇴직한 인원과 그 가득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주식보상 비용을 해마다 비용으로 인식하게 돼요. 자, 그럼 먼저 계산해 볼까요? 이 기말 공정가치 무시. 왜냐하면 이 주식권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에서의 그때의 공정가치 100원으로, 다만 차액보상, 공정가치와의 차익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그런 조건이 없는 한 부여할 때, 선택권을 부여할 때 단위당 공정가치 100원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100명에서 실제 퇴직자 3명은 대상이 아니죠. 4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거 경과하면 그때는 이제 전부 이 주식 보상에 대한 주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제외돼야죠. 그러니까 3명하고 예상되는 인원 14명, 총 17명은 제외돼요. 17명 제외됩니다. 요거 곱하기 1인당 10주씩이야.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83명이고 곱하기 10주 830 곱하기 100주 100원씩. 그럼 이게 얼마냐면 83만 원이에요. 곱하기 4분의 1. 요게 2001년도에 주식보상 비용입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언제 비용이죠? 2003년도에 인식할 비용을 물어봤어요. 2002년도 계산해 보죠. 100명 중에서 이게 누계로 계산해서 전년도에 인식한 걸 빼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이미 퇴직한 누적 인원이 5명, 7명이 퇴직할 걸로 예상되니까 총 12명이죠. 아니 전년도까지 17명이었는데 그때 예상 퇴직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일치할 수가 없어요. 17명 중에서 실제로 5명 퇴직했으면 이제 앞으로 퇴직할 예상 인원은 몇 명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이거 곱하기 10주. 그럼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매수는 총 몇 매가 되느냐? 88?
곱하기 열 880 곱하기 100원.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 이 880에서 전년도에 이미 인식한 수량, 자, 이걸 금액으로 아예 환산하는 건 좀 이따 하고 아예 수량만 가지고 따져보죠. 수량만. 이때가 몇 매였었냐면 830매. 요거에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몇 매였었죠? 4분의 2면 428, 47, 28, 45, 20. 275매. 그죠? 275매. 그럼 이건 곱하기 이제 4분의 2 누적해서 전년도까지 인식한 걸 뺀 나머지로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 예상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누적된 매수로 계산해서 전년도에 이미 인식한 비용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4분의 2에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440. 여기서 전년도에 이미 인식한 275매를 뺀 나머지가 2차년도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에요. 그럼 몇 개? 275를 빼면 275를 빼면 140에서 25, 165 이렇게 되겠죠. 165. 그러니까 이때의 주식 보상 비용은 275 곱하기 100. 그래서 27,500원이었고 이때는 곱하기 100. 주식 보상 비용은 16,500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계산할 건 3차년도거든요. 자, 이거 계산. 100 곱하기 퇴직 인원이 총 몇 명이 됐어요, 이제. 6명하고 예상되는 추가로 예상되는 퇴직 인원이 4명이니까 6명 플러스 4명,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0명 곱하기 10주. 그러면 결국 900주 곱하기 4분의 3. 그죠? 누적된 게 3년치니까 4분의 3. 그럼 얼마 나오죠? 428, 428, 225, 326, 326, 35, 675. 근데 전년도에 이미 누적된 인원이 매수가 440매였으니까 누적 매수가 440을 뺀 나머지. 그럼 당해년도에 인식해야 될 매수는 얼마가 되느냐면 235 곱하기 100원씩. 그래서 얼마냐면 23,500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연도에는 총 몇 명을 차감하고 3명, 2명. 그래서 총 10명이죠. 10명을 차감한 90명에 대한 똑같네요. 90명에 대한 10주 900매에서 전년도까지 인식한 675매를 뺀 나머지 금액 마지막 연도는 그래서 325매 325매 곱하기 100원 이게 주식보상 비용. 여기서는 2003년도 비용이니까 주식보상 비용은 23,500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비용 27,500원, 2002년도의 비용 16,500원, 2003년도의 비용 23,500원.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분의 1, 여기까지는 4분의 2, 여기까지는 4분의 3, 마지막 연도는 4분의 4, 100%.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서 4분의 2에서 전년도 것 빼고 4분의 3에서 전년도 누적액 빼고 4분의 4에서 3년치 누적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주식보상 비용의 대상 매수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누적 수량에서 전년도까지 인식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가 단기에 인식할 수량이 되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뭐.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 열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문제가 상호배분법 문제가 나왔어요. 구급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서울회사는 2개의 제조 부문과 2개의 보조 부문을 두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다. 보조 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경우 제조 부문 Y에서 개별 제품에 배부해야 될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Y 120만 원 플러스 보조 부문비 배부액. 이게 답입니다. 이걸 구해라. 보조 부문 A와 B에서 배부되는 금액의 합을 더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계산해 보자고요. A 제조 부문에서 B 제조 부문에서 각각 얼마씩을 배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식을 한번 써볼까요? 상호배부법이니까 A 제조 부문 원가의 합은 상호배부했을 때 원가, 그러니까 20만 원을 B의 50%, X의 10%, Y의 40% 배부하고 35만 원을 A의 20%, X의 40%, Y의 40% 이렇게 배부해서 남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배부하면 상호배부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의 A 제조부문비 합계와 B 제조부문비 합계는 과연 얼마가 나올 거냐? 계산해 보자고요. 자기 부문비 20만 원 더하기 B에서 20%니까 0.2B가 되겠죠. 이게 A일 거고 B는 B 자기 부문비 35만 원 플러스 자기 부문 원가 플러스 A 부문에서 배부해온 금액 0.5A. 여기서 A와 B를 풀면 됩니다. 요 B에다가 B식을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계산이 되겠죠. C 값을 B 값을 계산해도 되고 A를 계산해도 되고 A는 20만 원 더하기 35원에 0.2 7만 원 더하기 0.5 곱하기 0.2니까 0.1 A. 그럼 A에서 0.1을 빼면 0.9 27만 원 나누기 0.9 93, 27 그래서 A는 30만 원. A는 30만 원. A가 30만 원이면 0.5 15만 원일 거니까 두 개 더하면 B는 얼마냐면 50만 원. 30만 원에 대하여 0.1 그럼 3만 원. 그죠? 50만 원에 대해서 0.4 여긴 20만 원. 그죠? 여기는 30만 원에 0.4 12만 원. 50만 원에 0.4 20만 원. 그래서 X 부문에서 제품 원가로 배부해야 될 금액은 123만 원인 거고 Y에서 배부해야 될 금액은 12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더하기 10만 원 152만 원이다. 답은 그래서 3번. Y 제조 부문비 합계가 얼마인가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15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호배부법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통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 상호배부법으로 배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그죠? 여기서는 전체 제조 원가에 대해서 상호배부법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대상이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상호배부법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리스 회계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리스 이용자인 주식회사 서울은 리스 개시일인 2001년 1월 1일 날 보기와 같은 조건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자산을 본사 4억을 리스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물을 리스한 거죠. 서울회사는 그 리스로 받은 자산, 리스로 취득한 건물, 그걸 사용권 자산이라고 그래요. 사용권 자산. 이게 단기 임대차인 경우하고 그 금액이 중요성이 없는 리스인 경우는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매달 지급되는 사용료만 비용으로 떨면 되는데 그 외의 모든 리스는 그 성격이 운용 리스이든 금융 리스이든 구별하지 않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리스 부채 금액, 그러니까 리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본 리스료에 대한 현재 가치, 리스 부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권 자산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선금 리스료하고, 그 다음에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 사용권 자산은 해당 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런 사실 알고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이 2,630원인 경우 주식회사 서울의 리스 거래가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럼 두 가지겠죠. 하나는 리스를 지급할 때마다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하고 금융 비용. 리스 부채 여기서는 얼마씩 지급한다고 그랬냐면 고정 리스를 1,000원씩 지급할 때마다 지급할 때, 이 중에서 일부는 부채 상환에, 일부는 뭐냐면 이자. 그 이자하고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이 결국 당기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일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의 리스 기간은 3년,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그리고 기초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10년이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서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그랬고요. 고정 리스료가 1,000원이고 리스 기간 동안 매년 말 지급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서 기초자산을 현금 2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리스 개시일 현재 이 매수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 그리고 사용권 자산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하자. 2001년 1월 1일 동리스료에 대한 내재 이자율은 10%로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있다. 자, 이 리스 자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선금 리스료도 없었고요. 리스료는 매년 말에 1,000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이미 지급한 거 없어요. 계약할 때 지급한 것은 현재 가치 평가할 필요가 없이 1,000원 플러스 나머지 리스료에 대한 해당 기간의 현재 가치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없어요. 그리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 이 2,630원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00원에 대한 3년치 연금 현재 가치 10%에 하는 연금 현가가 2,630원인 거예요. 이걸 리스 부채로. 그래서 사용권 자산은 2,630원이래요. 그럼 결산 때마다 이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중요한 거는 리스 기간이 3년이어도 감가상각은 몇 년 동안 하느냐? 경제력 내용연수 10년 동안 합니다.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니까 2,630원 나누기 10년 263원. 그리고 리스 부채를 상환해야 돼요. 차변의 리스 부채, 그리고 대변의 현금 1,000원씩 상환합니다. 상환할 때마다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은 기초금액 곱하기 내재 이자율이 10%라고 했거든요. 0.1. 그래서 263원. 그럼 부채 상환액은 얼마냐? 1,000원에서 263원이 이자니까 737원. 이렇게 상환하게 돼요. 다음 연도에도 대변의 현금 1,000원, 차변의 이자 비용은 이제 얼마? 2,630원에서 737원을 뺀 금액 곱하기 10%. 그래서 이자 비용은 점차 감소, 부채 상환액은 점점 증가. 이런 식이 되죠. 분할 상환 조건일 때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말에 단기 손익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 비용 263만 원하고 감가상각비 263원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526원이 되겠죠. 526원만큼 순이익은 감소한다. 2번이 답. 그래서 문제만 복잡한 형태를 구했지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리스를 앞으로는 시험 범위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리스, 그 다음에 회사 합병, 연결, 그 다음에 외화 환산 등과 같은 이 특수회계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를 이게 참 늘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 시간에는, 기본 이론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있다가 문제풀이 넘어가면서 또는 어떤 경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검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리스 회계 문제를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법인세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이연법인세 부채.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를 보고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해요. 차감할 차이에 대한 미래의 법인세 부담액에 대한 감소액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고요. 1번은 맞고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안 하죠.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죠.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것이 소멸될 기간이 1년을 초과하든 말든 상관없이 전부 다 비유동자산과 부채로 분류. 그 대신에 현재 가치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연법인세 자산의 경우는 보수주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금액은 감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이건 뭐 계산 문제도 아니어서 워낙 쉽게 출제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단기 특수사결정 문제입니다. 서울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현재 월간 생산량의 판매 수량이 2,000단위이지만 한국에서부터 800개를 특별 주문 받았어요. 동주문은 변동제조 원가가 기존보다도 5% 증가하고 변동 판매관리비는 기존의 10%만 발생하며 고정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울회사가 동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단위당 최저 판매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최저 판매 가격. 원래 이 수락을 통해서 이게 유리한 계약이냐 또는 불리한 계약이냐를 판단할 때 우리 기억하죠. 증분 비용을 계산해서 그죠? 증분 비용 총액보다도 판매로 인해서 받기로 한 금액을 비교해서 증분 비용이 더 크다면 거절, 손해인 거고 적다면 이익인 거고 수락. 그러니까 결국 단위당 판매 가격은 부담할 수 있는 증분 비용만큼을 판매 가격으로 결정하면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 얘기라는. 그래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함으로써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 여기 이 증분 비용에는 기회원가 포함해요. 그러니까 일반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다 증분 비용으로 봐서 그게 나누기 특별 주문 수량 몇 개? 800개. 그럼 최소한 판매 가격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 금액보다도 무조건 높은 가격으로 해야지만 이익인 거죠.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면 손해인 거죠.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고정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정원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만 그 고정원가도 증분 비용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고정원가는 어차피 발생하는 원가. 추가 생산하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럼 따져보자고요. 이 회사에 월간 최대 생산량이 2,5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2,000단위가 일반 판매예요.
그럼 여력이 500개밖에 없는데 800개를 특별 주문 받으면 결국 일반 판매를 몇 개를 생략해야 돼요. 300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한 일반 판매로 인해서 희생되는 이익, 기회이익, 기회원가 그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증분 비용부터 계산하죠. 단위당 변동원가가 10,000원인데 변동원가가 10,000원인데 특별 주문에 대한 이 변동원가는 5%가 증가한대. 그러니까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는 10%만 발생한대요. 2,000원에 10% 200원만 발생한대. 결국 얼마냐? 17,000원이에요. 이거 곱하기 몇 개? 800개. 800개를 주문받았어요. 그럼 얼마 나오나요? 8이란 8, 8, 7에 56, 856만 원. 거기에다가 기회원가 몇 개를 일반 판매를 줄여야 된다고요? 총 2,500개밖에 안 돼. 근데 800개를 특별 주문을 받으면 800개 빼보세요. 그럼 1,700개. 일반 판매가 2,000개인데 1,700개밖에 일반 판매를 못해. 그러니까 300개가 줄어요. 일반 판매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원가 300개에 대한 곱하기 일반 판매는 2만 원에 판매할 때 단위당 변동원가가 12,000원이니까 12,000원 빼면 공원이익이 8,000원씩이야. 8,000원. 그럼 얼마나 오지요? 이게 8, 3, 24, 240만 원인가요? 더하면 1,996만 원이 결국은 증분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누기 몇 개? 800개. 이게 최소한 특별 판매로 인한 한 개당 판매 가격으로 지켜야 될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금액이에요. 80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나요? 8이란 8, 8, 3, 24, 8, 7, 56. 얼마? 13,700원이 최소한 판매 가격. 이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받으면 거절해야 돼. 손해를 봐요. 이 금액보다 높으면 그만큼 이익인 거고요. 그래서 13,700원이 최소한 받아야 될 판매 가격. 특별 주문 800개에 대한 판매 가격은 한계점이 13,700원이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상에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말장난만 좀 조심하면 되죠. 이 질적 특성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서술하고 있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중요한 게 근본적 질적 특성이에요.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딱 두 가지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라. 그러니까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은 제외시키면 돼요. 근본적 질적 특성만 물어본 거거든요. 중요성, 목적 적합성의 하부 요소죠.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가 있고 또는 확인 가치가 있거나 둘 다 있는 정보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제공할 때 목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함으로써 왜 기업 특유라는 말을 쓰냐면 기업마다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달라요. 우리 중요성이라고 하는 말. 자, 우리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개인별로 어떤 사람들은요. 먹는데 돈을 안 아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한 끼 점심 식사로 우리가 보통 뭐 10,000원 정도면 평균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점심은 50,000원 먹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개인 특유의 중요성이에요. 누구는 신발의 가격에 대해서 신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발의 가격에 대해서 예민해. 누구는 옷값이, 누구는 뭐냐면 화장품 가격이, 누구는 이발 가격이, 누구는 먹는데, 누구는 집값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개개인의 특유성이거든요. 기업 특유의 그 기업마다 그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특유의 관점에서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게 바로 중요성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임계치. 금액으로 따지면 10,000원 미만은 중요하지 않다. 10,000원 이상일 때 중요하다.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다. 기업마다 다르다. 어떤 기업은 재무제표에 100만 원 미만 금액을 다 생략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고 어떤 회사는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걸로 어떤 금액은 어떤 회사는 원까지 다 표시해야 되는 걸로 중요성에 임계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내용적인 측면이든 측정적인 측면이든 평가치이든 간에 그 임계치가 정해질 수 없다. 맞는 얘기고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고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리고 중립적인 서술, 표현의 충실성에 해당되죠. 그죠? 표현의 충실성, 중립적인 서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하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신중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중립적인 서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신중성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다. 이 중립적인 서술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 중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하부 요소.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재무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을 때 이거 비교 가능성이거든요. 이건 보강적 질적 특성.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교될 수 있을 때 보다 더 유용하다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만 유용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보강적인 것들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하여튼 이건 보강적 질적 특성. 그리고 재무 정보는 오류가 없이 서술되어야 한다. 근본적 질적 특성 맞는데 표현의 충실성에 해당되죠. 오류가 없이 서술되어야 하므로 추정치에 포함된 측정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정보의 유용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추정을 허용할 수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추정의 절차에 오류가 없으면 돼. 추정의 절차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추정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으면 그 정보는 오류 없이 서술된 정보라고 인정이 돼요. 따라서 오류 없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추정을 배제해야 된다. 추정이 개입되면 유용성이 떨어진다.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된 거죠. 이 추정에는 측정의 불확실성이 당연히 포함돼요.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합리적인 추정치를 사용한다. 추정 기준을 올바로 적용한다. 그리고 추정 기준의 선택을 바르게 한다. 그런다면 그 정보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오류 없는 서술로 인정이 돼요. 추정 자체를 개입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틀린 거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표현의 충실성 맞는데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두 가지밖에. 1번만 답. 됐죠? 이렇게 해서 2021년도 10월 16일 날 시행된
7급 서울시 세무직 회계학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 기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다음 연도 시험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출제되는 경향, 그리고 범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다음 연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